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광미연이라고 해요. 지금은 제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농촌 마을이랍니다. 그래도 제가 사는 곳에서 버스를 한 번만 갈아타면 집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도 있었으니 그때까진 쭉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으며 편하게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 혼자 고향에 남으시게 된 거예요. 저는 엄마 혼자 그러고 계시는 게 마음이 아파서 시골집 정리하고 서울 와서 저랑 같이 살자고 여러 번 엄마를 조르곤 했어요. 근데도 엄마는 평생을 흙냄새 맡으며 살았는데 여기 떠나서 못 산다 하시며 네 아버지 떠났어도 흙냄새가 네 아버지 냄새지 그러시면서 고향에서 계속 사시겠다고 하셨죠.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더 이상 강권은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고향에 혼자 남으셨고 아버지랑 같이 농사 짓던 때만큼 하지는 못하시지만 농사 지어서 엄마 혼자 먹고 사는 것에는 문제없다 하시며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신답니다. 그러면서 농사 지은 것들 수확하면 보내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럴 작정으로 이것저것 소소하게 종류별로도 많이도 지으시는 거예요. 엄마 편할 생각하고 종류 줄여 지으라고 해도 고집 부리시며 엄마가 좋아하는 거다 하시니 말릴 도리가 있나요? 그 덕분에 전 고향 떠나 서울 와서 살면서도 믿을 수 있는 채소 실컷 먹을 수 있어서 좋았죠. 농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흙에서 나는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몸에 좋은데 맛까지 있으니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일하다가 남편 만나 결혼도 했어요. 제 남편은 경찰이랍니다. 재밌는 게 엄마가 저 어릴 적에도 수사물, 탐정물, 추리물 그런 걸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엄마가 그런 거 틀어놓고 몰입해서 보시거나 소설책도 읽고 그러시던 기억이 제게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 엄마는 제 남편이 경찰인 걸 엄청 좋아하셨어요. 처음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범인 잡는 얘기만 하셔서 남편이 장모님이 그런 걸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하며 놀라면서도 재밌다고 많이 웃더라고요. 제가 결혼까지 하고 나니 엄마는 철철이 저희 집에 보내주는 채소 종류도 늘리고 양도 늘렸어요. 둘이 먹으니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또 범인 잡는 경찰 사위 잘 먹여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저희한테뿐만 아니라 시댁에도 꼭 같이 챙기셨는데 문제는 저희 시모는 저희 엄마가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을 그렇게 보내주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모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이 많았거든요. 엄마가 처음으로 채소를 시댁으로 보냈을 때 시몬 흙 묻은 채 온 채소들을 보며 인상 있는 대로 찌푸리며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 백화점 식품관, 아니 동네 마트만 가도 손질 싹 해서 포장 깔끔하게 해놓는 채소가 널렸는데 시장에서도 손질해놓고 팔지 않니? 이렇게 흙 잔뜩 묻은 건 줘도 안 먹지. 어머니, 그래도 이게 저희 엄마가 직접 농사 지으신 건데 파는 거랑은 다른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모는 흙 묻은 채소를 무슨 똥 묻은 것 보듯 하며 손으로 만지기도 싫어하며 손가락으로 틱틱 밀기나 하면서 저더러 그러셨어요. 너희 어머니 혼자 일하신다며 농사를 제대로 지으실 수나 있는 거야? 편하게 하려고 농약 엄청 치고 뭐 그러시는 거 아니냔 말이다. 어머님도 참, 저희 엄마가 무슨 농사를 대단하게 지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일 삼아 하시는 건데 몸 아낀다고 농약 잔뜩 치고 그러진 않으시죠. 알게 뭐야? 이런 거 품질 검사 같은 건 받으시니? 어떻게 키우신 건 줄 알고 검증도 안 된 걸 함부로 먹어? 예, 나 음식 따져가며 먹는 사람이야. 시모는 아주 온갖 소리 다 하며 엄마가 보내주신 채소를 하찮게 보는 거예요. 시모 태도를 보니 그대로 뒀다가는 흙 묻은 거 손질하기 싫다고 방치했다가 썩어나가게 할 것 같길래
그거 아까워서 시댁 간 김에 제가 엄마가 보내주신 채소로 반찬 몇 가지 만들어 시댁 냉장고에 잔뜩 넣어놓고 왔어요. 제 마음이 그게 더 좋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일을 해놓고도 시모에게 좋은 소린 못 들었어요. 이게 다 뭐냐? 얘는 기어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놨네. 이런다고 누가 먹을 것 같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검증도 안 된 걸 먹으라는 거야? 어차피 버릴 건데 반찬 만든다고 들어간 시간이며 다른 재료들만 아깝지 뭐야. 이리 다 꺼내라.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게. 시모가 제가 만든 반찬들을 다 버리려고 하니 시부가 나서서 그런 시모를 막아주셨어요. 놔둬. 아니 멀쩡한 반찬을 왜 버린다고 난리야. 내가 다 먹을 거니까 그대로 놔둬. 그 귀한 걸 왜 버린단 거야. 정말 이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이걸 먹겠다는 거예요? 찜찜하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라고 무턱대고 좋은 거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당신은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아무리 사부인께서 자식들이며 사돈인 우리한테 좋은 걸로만 골라 보내셨지 안 좋은 거 보내셨겠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농사 지은 작물 보내주는 지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데 그런 분이랑 사돈 맺게 되어 이런 호사를 누린다. 얘 며느라, 사부인께 감사하다고 꼭 인사 전해드려라. 시모가 저를 속상하게 했지만 시부가 그렇게 또 제 마음을 알아주는 말씀을 해주시니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시부가 한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글쎄 시모가 새벽에 제가 만든 반찬을 몰래 먹다가 시부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시부는 같이 밥 먹을 땐 무슨 시위라도 하듯이 손도 안 떼놓고는 새벽에 그렇게 도둑고양이처럼 컴컴한 데서 냉장고 문 활짝 열어놓고 냉장고 불빛으로 몰래 훔쳐먹듯이 먹고 있더라고. 저한테 쉬는 시간에 떠드나이 고자질하는 것 마냥 일러주시더라고요. 시부는 자기가 다 부끄럽다며 어이없어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부가 그저 저 웃기라고 하신 말씀만이 아니고 시모 하는 짓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서 하신 말씀이긴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결국은 시모도 저희 엄마 채소로 만든 그 반찬이 먹고 싶었다는 것이니 뭐랄까 제가 이긴 것만 같아 통쾌하기도 하고 자꾸 웃음이 났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시모는 그 일로 엄청 부끄럽고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시모가 원체 고상한 척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시모 모습을 곁에서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행동도 딱 시모의 그런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던 거죠. 참 사람이 한결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자꾸 웃음이 났던 건 사실이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는 농사지은 채소뿐만 아니라 겨울이면 직접 담은 장을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 집에서 매주 띄어 만든 된장을 보내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과 시댁에 모두 보내셨는데 시모는 엄마 된장에 곰팡이 핀 것을 보더니 기막혀하며 저를 불러다 놓고 야단치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것 좀 봐라. 내가 지금 이걸 열어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장 너부터 오라고 한 거야. 여기 좀 보란 말이다. 이거 곰팡이 보이지? 지금 썩은 걸 보내신 거잖아. 그러니까 쓰레기를 보내신 거 아니냔 말이다. 어머니 쓰레기라뇨. 그건 썩은 게 아니고요. 아우 됐다. 내가 지금 네 변명 듣자고 너 불러앉힌 건 줄 알아? 네 친정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이런 걸 보내시면서 내 일거리를 만드시는데 내가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 나한테 지금 그거 시키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냔 말이야. 어머니, 저희 엄마가 어머님께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러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 된장이 염도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 숙성시킬 때 그렇게 하얀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거 그냥 걷어내고 소금이나 고추씨 같은 걸로 덮어두면 돼요. 기가 막혀서.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곰팡이까지 펴서 혐오스러운 걸 보내시고 난리야? 그러면 괜히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요, 뭐. 저는 예전부터 엄마 된장 받으면 그렇게 해왔거든요. 제가 곰팡이 걷어내고 소금 채워드리고 갈게요. 아니, 됐다. 예, 내가 지금 거기 곰팡이 잔뜩 핀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먹니? 그냥 둬. 아님 네가 가져가서 버리든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시모는 제 얘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짜증만 내니 시부가 보다 못해 그런 시모한테 호통을 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 무식한 소리 좀 작작해. 된장이 원래 곰팡이로 만드는 건 줄도 몰라. 그게 왜 무식한 거예요? 대기업에서 잘 만들어 놓은 제품들 잘 골라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런 거 몰라도 아무 지장 없다고요. 된장도 만날 그렇게 사다 먹으니 아는 것도 하나 없는 거지. 이 귀한 집 된장을 받고도 귀한 줄도 모르고 갖다 버리겠다면서 어이없게 구는데 무식하다 소리 안 나오게 생겼어. 시부가 그렇게 더 큰 소리로 시모를 나무라니 시모는 입을 삐죽거리기는 해도 별말 안 하고 가만히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는 제게 잊지 않고 저희 친정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덕분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 된장 맛을 보겠다며 여러 번 감사의 뜻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시부는 시모가 그런 식으로 저희 엄마가 보낸 걸 버리려고 하면 귀신같이 잡아내셔서 엄청 뭐라고 해주셨어요. 시모 때문에 화나고 속상하다가도 시부 덕분에 위로받았던 거죠. 시부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 시부를 만나게 된 것도 제 복이다 싶어 감사하는 마음이었답니다. 시부모 모두 좋은 분이셨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제 욕심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시부라도 제 마음 알아주시는 분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싶었어요. 다만 시부가 그렇게 좋은 분이시니 어쩌다 시모 같은 사람을 만나셨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부의 환갑을 맞아 잔치를 하게 됐는데 시부가 직접 친정엄마를 초대하셔서 서울 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저희 엄마도 오랜만에 서울에 오셨어요. 서울 나들이 싫으시다더니 차려진 음식들 보고 맛있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 하시는 걸 보니 잘 모셨다 싶었고 내려가시기 전에 저랑 남편이랑 엄마 따로 모시고 맛있는 식사 한 끼 사드려야겠다 싶은 생각도 하고 그랬죠. 예약한 식당이 뷔페식이어서 각자 알아서 떠다 먹어야 했는데 저는 오시는 분들 인사도 드리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작은 사고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음식 담아서 자리로 돌아가다가 시모랑 부딪혔던 모양이더라고요. 엄마가 음식을 양손에 다 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김치 잔뜩 넣은 잔치국수를 든 오른쪽 손으로 부딪혔는지 잔치국수 고명으로 올린 김치에 육수에 그런 것들을 시모 새하얀 원피스에 흘려버린 거였어요. 시모의 새하얀 원피스는 시부 환갑잔치 때 입으실 거라고 백화점에서 벼르고 별러 산 새 옷이었고 새벽같이 일어나 샵에서 헤어, 메이크업 다 받고 온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모가 엄마에게 지나치게 뭐라고 하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사부인. 무슨 음식을 양손에 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들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렇게 욕심을 내시냐고요. 다 모르겠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까지 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정말. 아유, 세상에 이걸 어쩌나. 사부인 죄송해요. 하필이면 또 그쪽으로 부딪혀서 김치 국물이 튀었는지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하면 끝입니까? 애초에 사과할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얼마짜린데 김치 국물이 웬 말이냐고. 아휴, 아무리 시골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분간은 해야 할 거 아니냔 말입니다. 사부인, 이렇게 된 게 저도 참 유감이고 죄송하지만 여기서 왜 시골 사람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왜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시골 어쩌고 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시골에서 뷔페 얼마나 드셔보셨겠냐고요. 내가 이래서 뷔페 식당 싫어하는 거지.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서 꼭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어중이 떠중이라뇨. 제가 뷔페 식당 많이 다닌 사람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 게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뷔페 식당 와서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 무슨 평생 먹을 거 오늘 다 드시려고 하세요? 조금씩 조금씩 가져다 드시라고요. 그렇게 양손 가득 뭐 들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요. 그러는 사돈 접시는 3층 석탑처럼 쌓아놓으셨네요. 저는 그릇만 2개지 담은 음식은 그리 많지도 않아요. 이거 갖다 먹고 또 갖다 먹을 참이거든요. 그런데 사부인은 접시 하나도 무슨 뽕을 뽑으시려고 하시나 3층도 넘겠어요. 대체 이게 몇 층이야? 이거 내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 거 대신 퍼다 주는 거라고요. 아무튼 조심 좀 하세요. 돌아다니시면서 다른 사고나 더 치지 마시고요. 엄마가 시모 말에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 엄마도 할 말 하시곤 하셨지만 시모는 끝까지 엄마를 무슨 무식하고 막대 먹은 사람 대하듯 하며 무슨 대단한 훈계라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듣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시모한테 그랬어요. 엄마도 놀라셨을 테고 엄마가 일방적으로 달려와서 부딪힌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부딪힌 거면 서로 미안하다 하면 될 일인데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시모에게 저랑 같이 가셔서 옷 갈아입으시라고 제가 봐드리겠다고도 하고 근처에 옷 맡겨서 얼룩 안 남게 해드리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모는 됐다 하면서 짧게 대답하시고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획 돌아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시부 환갑 잔칫날 그 난리를 친 후로 시모는 대놓고 저희 엄마 얘기만 나오면 질색팔색 하는데 더더욱 언성을 높이셨는데 자기가 그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거리낌 없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 저는 시모 앞에서 가급적 엄마 얘기를 안 하고 싶었고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굳이 엄마 이야기를 꺼낼 일도 없었고 엄마께도 농사 지은 것들 시댁에 보내시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제게 보내주시는 것들로 제가 반찬 좀 만들어서 시부 드시라고 가져다 드리고 말지 시모가 또 엄마가 보내신 것들을 두고 뭐라고 하면서 시부 환갑 잔칫날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한동안은 잠잠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시부랑 시모가 동갑이시거든요. 그러니 시부 환갑 이후 곧바로 시모 환갑이 가까워진 거예요. 저희가 시모 환갑을 어떻게 할지 여쭤보니 시모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촌스럽게 잔치 같은 건 싫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잔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잔치를 또 하니? 어차피 오는 사람 비슷하고 그런 거 해봐야 괜히 지난번처럼 서로 껄끄러운 일만 생기는 거지. 시모는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슬쩍 쳐다보던데 엄마 욕을 입 밖에 내어 하지는 않았으나 그 표정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실컷 욕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뭐. 시모는 고개까지 절레절레 저어가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눈으로 엄마 욕을 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잔치 필요 없고 호캉스나 좀 해야겠다며 스파 괜찮은 곳으로 스파 패키지로 호텔 예약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모가 얄미웠지만 그래도 환갑 선물인데 싶은 생각에 알았다 하고 특별히 스파 시설 좋은 호텔을 알아보고 거금 들어 예약해드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모는 시모니까 제가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며 살고 있었으니 당연히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도 속으로 약은 좀 몰랐는지 엄마랑 통화하면서 볼멘 소리를 좀 하기는 했네요. 저는 평소에도 엄마랑 시시콜콜 통화하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대학 때부터 집을 떠나 있었으니 엄마랑 그런 식으로 전화하며 안부하고 서로 근황 이야기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시모 환갑 선물로 호텔 예약을 할 때도 엄마랑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엄마가 시부 환갑날 엄마가 실수한 것도 있고 미안해서 그러니 시모한테 환갑 선물을 하나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일부러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으니 신경 써서 뭘 준비하시려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시모가 그걸 보지도 않고
엄마가 보냈다는 것만 보고 혹여나 그냥 방치하진 않으려나 싶은 생각에 시모한테 미리 언지를 들여놓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 엄마가 환갑 선물로 뭘 좀 보낸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낸 거 받으시면 챙겨서 열어보시라고요. 채소 같은 거 아니고 특별히 선물 보낸다고 하셨으니 꼭 받아서 챙겨보세요. 엄마가 맘먹고 선물 보내셨는데 너무 거절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엄마가 준비한 선물을 시모도 챙겨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린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일부러 챙겨서 알려드리기까지 했는데 시모가 며칠 뒤 전화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 네가 말하던 네 엄마가 보냈다는 택배가 왔는데 열어보나마나 네 애미 수준이 빤한 거 아니니? 또 무슨 똥덩어리를 보냈을지 궁금하지도 않아서 열어보지도 않고 갖다 버렸으니 그렇게 알고 네 엄마한텐 그냥 잘 받았다고 네가 대신 전해라. 알겠니? 네? 아니, 어머니, 제가 그러시지 마시라고 일부러 미리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너무하세요. 제가 서운한 내색을 하거나 말거나 시모는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환갑 선물이라고 엄마가 특별히 보냈다고 일부러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그걸 기어이 열어보지도 않고 버렸다는 것도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버렸다는 걸 굳이 저한테 보고까지 하는 건 또 무슨 심리일까요? 그러면서 고맙다는 인사도 아니고 잘 받았다고 전화라뇨. 진짜 이건 아니다 싶었죠.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란 생각에 시모 전화 끊고 바로 시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일부러 시모가 한 짓을 고자질하려고 전화한 것도 있어요. 시부가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시모를 아주 혼쭐 내주면 좋겠다 싶어서 바로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아버님, 저희 엄마가 택배로 어머님 환갑 선물을 보내셨다는데 어머님이 그걸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셨대요. 뭐야? 아니 환갑 선물로 보내셨다는 걸 버렸다는 거야? 이 여편 내가 진짜 어디까지 하려고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찾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출발해도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버님 혹시 어디 계세요? 근처에 계시는 거면 먼저 좀 가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알겠다. 내가 마침 집에 다 와가는 중이니 찾아보고 바로 연락 줄 테니 너는 일단 집에 있도록 해. 엄마가 뭘 보내셨는지는 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환갑 선물로 보낸 것인데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행히 시부도 저랑 같은 생각이셔서 빨리 가셔서 찾아봐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시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시부는 엄마가 보낸 선물을 금방 찾으셨는지 이내 연락을 해오셨는데 다른 말씀 없이 남편이랑 같이 바로 시댁으로 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부의 그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사달이 제대로 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됐던 거예요. 남편이랑 시댁으로 가면서도 시부가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는 시부의 바로 아래 동생인 작은 아버님까지 부르셨더라고요. 작은 아버님이 무슨 관련이 있으신가 싶어 어리둥절했지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부가 무슨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니 시부는 가족들을 차례로 쳐다보시다가 시모에게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사부인이 보낸 택배를 열어보지도 않고 버린 이유가 뭐야? 심지어 특별히 환갑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서 며느라기가 미리 얹을까지 했다는데 그 말 무시하고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냔 말이야? 그렇게 물어보시는 시부의 목소리며 표정, 모든 게 평소랑 다르다는 걸 시모도 보아서 알 텐데 시모는 주눅들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듯이 아주 뻔뻔하고 당당한 자세로 시부에게 맞서듯 대꾸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온 내 선물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받은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무슨 취조하듯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 지었어요? 시모가 그러는 걸 보니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가 뭐라고 하시는 걸 기다리지도 못하고 제가 먼저 나서버렸어요. 제가 미리 엄마가 환갑 선물로 보내는 것이니 그냥 두시지 마시고 열어보시기라도 하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버리실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시냐고요. 어떻게 보는 사람 정성을 그렇게 무시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내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해서 보내신 건데 그 마음 한번 보기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죠. 엄마,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자꾸 이러세요? 심지어 환갑 선물로 보내셨다는데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는 흙 묻은 채소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걸 이대로 갖다 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화를 내며 서운해하니 보다 못한 제 남편도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주니 그나마 좀 낫다 싶긴 했어요. 시부는 저랑 남편이 그러는 동안에도 한참 동안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더니 시모를 노려보며 한숨인지 심호흡인지 모를 숨을 크게 한번 쉬시고 결연한 표정으로 택배 상자를 들고 오시며 그걸 시모 앞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마음 심보를 그렇게밖에 못 쓰니 사부인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도 놓치는 거지. 여기 이게 사부인이 당신한테 보낸 환갑 선물이니 직접 확인해봐. 시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모두 앞에서 택배 상자를 여셨는데 시모 코앞에서 열었으니 시모가 제일 먼저 보게 됐고 시모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걸 보자마자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기이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시부는 그런 시모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모 뺨을 거세게 후려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옆에 있던 작은 아버님 얼굴에는 주먹을 날리시는 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랑 남편은 너무 놀랐고 저는 순간적으로 악 비명까지 지르며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시부를 말리는데 그제야 택배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택배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엄마 글씨로 적힌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게 들어있어서 의아했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사진은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보였는데 사진에 찍힌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시모의 착장을 보아하니 딱 봐도 시부 환갑 잔칫날 입었던 그 흰 원피스더라고요. 시부 환갑 잔치를 했던 그 식당 주차장에서 엄마 차 블랙박스에 찍힌 것인가 보던데 가만히 보니 시모 옆에 같이 찍힌 사람이 작은 아버님인 거예요. 여러 장의 사진을 넘겨가며 보는데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 건지 글쎄 시모랑 작은 아버님이 서로 다정하게 쳐다보며 얼굴을 쓰다듬고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거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의 끌어안듯이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한가득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사진들 몇 장만 넘겨봐도 시모랑 작은 아버님, 그러니까 시모가 시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망측해서 그 사진들 다 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다 볼 필요도 없었고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동봉한 쪽지에는 엄마가 그런 사실들을 우연히 알게 됐지만 애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별말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런 엄마 마음을 미루어 짐작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시작으로 저를 예쁘게 좀 봐달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애미 만나 태어난 게 제 잘못도 아닌데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면서 시모 때문에 제가 자꾸 힘들어진다 싶으면 엄마 된 입장에서 언제까지나 참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다소 강한 어조로 적힌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도 특별한 날을 맞으신다고 하니 선물이다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라면서 이번만큼은 엄마가 모른 척 해줄 테니 옳지 못한 관계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시부나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한 심정으로라도 앞으로 잘하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 싶으면 엄마는 언제라도 이 모든 사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 이건 엄마가 시모에게 보내는 큰 선물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로 맺어져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그 편지에도 쓴 것처럼 엄마는 시모에게 환갑 선물로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였어요. 시모 이름으로 보낸 택배니 당연히 시모가 뜯어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저희 시댁은 자기 이름으로 온 우편물이 아니면 절대로 뜯어보지 않는데 그건 택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시댁에서 자랐으니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그로 인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한 전복이 제가 없을 때 택배로 도착을 해서 남편이 그걸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는 걸 보면 얼른 뜯어다 냉장고에 넣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제가 집에 올 때까지 그 택배에 손도 안 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냉장고에 좀 넣어두지 그랬냐 하니까 제 이름으로 온 택배라서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었다고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온 건 뭐가 됐든 절대로 뜯어보면 안 되는 불문율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엄마한테도 했었으니 엄마도 시댁이 그렇다는 걸 알고 시모 이름으로 보낸 택배는 시부가 뜯어보지 않고 시모만 뜯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일이 이렇게 되어 모든 게 들통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게 아니라 시모가 그걸 보고 작은 아버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제게도 잘 대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시모는 엄마한테 받은 그 택배를 한 번 뜯어보지도 않고 버림으로써 그 마지막 기회를 시모 스스로 날려버린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앞에 두고도 시모랑 작은 아버님은 시부에게 일단 발뺌을 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여보, 설마 이게 진짜라고 믿는 건 아니죠? 오해예요. 이거 다 무슨 사진을 전부 이상하게 악의적으로 캡처해서 사람을 몰고 가는 거라고요. 형님, 형수님 말이 맞아요. 아니,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고서야 이런 짓을 벌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형님,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까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내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야. 사부인 그 여자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다고 해서 무식해도 순박한 줄 알았더니 보통 영악한 게 아니네. 세상에, 나한테 그런 짓까지 저지르고도 나를 이런 식으로 음해하려고 하다니 정신병자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보, 이거 다 가짜예요. 조작된 거라고요. 자기 살겠다고 저희 엄마를 그딴 식으로 매도하는 시모를 보니 전 시모 그렇게 나오는 꼴을 더 이상 봐줄 수도 없고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 다 말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시모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온다 했더니 엄마는 엄마가 알고 있는 사건의 전말을 다 말해주셨던 겁니다. 그날, 그러니까 시부 환갑 잔칫날, 엄마는 시모의 비싼 새 옷, 그것도 새하얀 원피스에 김치국물을 쏟아버린 게 미안해서 알아서 하겠다고 혼자 나가던 시모를 따라 나갔다고 해요.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멈춘 층수를 보니 지하 주차장으로 가신 것 같아서 엄마도 그리 내려갔는데 시모가 작은 아버님이랑 같이 있는 걸 보게 되셨대요. 그러니 엄마도 작은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다가가려 했는데 그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둘 분위기가 한눈에도 심상치 않아서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고 얼결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그 행동의 수위들이 높아지며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모두 목격하게 됐다는 거죠. 상상도 못한 광경에 너무 깜짝 놀랐지만 저러면 안 되는 거란 생각에 일단 증거라도 확보하자는 생각에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했대요. 엄마가 눈으로 본 것은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두 사람이 그러고 있는 곳이 엄마 차를 주차해 놓은 곳 바로 앞이라는 걸 알아채고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해서 따로 저장해 뒀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역시 사람은 죄는 짓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엄마도 그날 그게 너무 신기하면서도 다시 한번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하며 무릎을 탁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그러셨어요. 사진을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일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낼 테니 확인해 보렴. 그걸 보면 사진 캡처를 이상하게 했다는 둥, 조작이라는 둥, 그딴 소린 못할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나도 그런 억울한 소리 들으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저는 엄마와의 통화를 처음부터 스피커폰으로 해서 모두가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저와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를 포함해 시부와 남편은 황당하고 기가 차서 치를 떨고, 시모랑 작은 아버님은 모든 게 들통나게 생겼으니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통화를 끝내자마자 제게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엄마가 보낸 블랙박스 영상 또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아이고, 엄마 말처럼 그 영상을 보고선 시모도 작은 아버님도 더는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고, 엄마가 보낸 캡처 사진들은 그나마 엄마가 많이 봐주며 고른 사진이라고 해야 할 수준인 거예요. 물론 엄마가 그 장면을 직접 본 것이니 엄마 핸드폰으로 찍을 수도 있었을 테고, 마음만 먹으면 거기 주차되어 있던 차주 찾아가서 부탁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필이면 저희 엄마 차가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어서 엄마 차 블랙박스에 그게 다 찍힐 줄 누가 알았겠냐 말입니다. 가뜩이나 탐정물 좋아하는 저희 엄마는 시모 불륜을 포착하고 두 사람 불륜 증거 찾아내며 그 뒤로도 꽤 진지하게 두 사람 뒤를 캐봤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인터넷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고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인터넷부터 털어보기로 했다고 해요. 시모가 고상한 척을 하며 걸핏하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시모가 나가는 차 모임에 관한 거였어요. 시모는 자기 차 모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지, 얼마나 우아한 대화를 나누는지, 또 얼마나 비싼 차를 마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차 모임 이름을 자주 언급하곤 했고, 엄마도 상견례 때부터 해서 그 차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던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저는 정말이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으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엄마는 여러 번 들어서 그 차 모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죠. 인터넷에 그 이름을 찾아보니 그 차 모임 커뮤니티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게시판부터 살펴보며 시모가 그 커뮤니티에서 어떤 아이디로 활동하는지를 알아냈고, 그 아이디를 갖고 인터넷을 탈탈 털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호텔이나 레스토랑 게시판에 문의를 한 것 같은 것들이 유난히 많이 나오더라는데, 그게 다 불륜 저지르며 다닌 곳들이라는 촉이 바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시모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유난히 자주 가는 커뮤니티를 발견했는데, 그건 애견 커뮤니티였다고 해요. 시댁은 강아지를 안 키우니 작은 아버님이 키우는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뭐라도 찾아낼 작정으로 잠자는 것도 있고 그 커뮤니티 게시판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작은 아버님 아이디로 추정되는 것까지 찾아냈고, 시모 아이디로 달아나온 댓글을 보며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해당 아이디가 올린 글들을 검색해보니 그 커뮤니티에서는 시모랑 작은 아버님이 대놓고 커플 행세를 하며 대담하게 오프라인 모임도 나가고 했던 정황들을 발견하고, 그 사이트에서만도 시모와 작은 아버님 불륜 증거를 꽤 많이 찾아낸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시모 뒷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제가 시모가 자기 환갑 선물로 호캉스를 보내달라고 했던 걸 이야기했으니 엄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모가 작은 아버님이랑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란 생각이 번쩍 들었대요. 그런 생각들을 하니 엄마는 시모가 계속 그런 식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싶어서 마침 시모 환갑이니 환갑 선물이다 하며 경고용을 그런 택배를 보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발뺌도 할 수 없게 되니 시모는 기가 막히게도 시부한테 협박하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뭐 그게 다 사실이라고 쳐요. 그렇다고 한들 이 나이에 이런 일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당신이라고 뭐 좋을 게 있겠어요? 뭐야? 지금 그게 상황을 이렇게 만든 여편 내가 할 소리야? 내가 당신 여편 내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 거죠. 이제 다 늙어서 내가 차려주는 밥이라도 먹고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누가 들으면 무슨 대단한 내조라도 하던 사람인 줄 알겠구만. 당신이 음식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뭐 그래도 내가 끼니마다 꼬박꼬박 상 차려드렸는데 뭘 그래요.
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사는 건 맞잖아요. 사부인이 농사지은 채소 같은 걸 생각해서 보내주시면 뭐래. 그걸로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애당초 다 사다 먹는데 뭐 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당당한 거야. 그딴 말을 하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아? 하나도 겁 안 나. 웃기지도 않는다고. 시부는 그러면서 시모와 작은아버님 쫓아내면서 작은아버님께는 절연을 선언하셨고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모에게도 당장 나가라고 시모가 해주는 밥 같은 거 필요 없으니 그딴 소리 더 하지 말고 나가라며 둘 다 완전히 쫓아내버리셨죠. 시부에게 쫓겨난 시모는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저희 집으로 밀고 들어오던데 저랑 남편도 마음 같아선 시모 받아주고 싶지 않았지만 두 분이 이혼을 하든 뭘 어쩌든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시모를 저희 집에 계시게는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모를 모시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집안일 같은 걸 하는 조건으로 들어와서 며느리살이 버티실 수 있으면 버티라고 한 거예요. 시모는 그런 제가 얄미워 죽을 지경이었겠으나 뭐 어쩌겠어요. 갈 데가 없으니 그러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제가 시모한테 며느리살이 제대로 시켜주며 달갑지 않은 동거를 하게 됐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한테 눈길 한 번 안 줬고 저도 시모를 대접해줄 마음은 추워도 없었어요. 시모는 그렇게 저희 집에 있으면서 온갖 머리를 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 통화하고 그러는 걸 보니 바람났던 작은아버님한테도 연락을 하는 것 같던데 눈치가 작은아버님 쪽에서 시모를 정리하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시모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건데 혼자서 별별 생각을 다하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는 게 빤히 보이더라고요. 시부랑 이혼하면 그래도 혼인 유지 기간이 있으니 시모 잘못으로 하는 이혼이라 위자료를 물리더라도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게 꽤 될 테니 그거 받고 이혼해서 혼자 살까 뭐 그런 생각도 안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모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잃게 되니 그러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하던 차 모임을 비롯해 시모가 본인 품위 유지하느라 하고 있는 것들을 말이에요. 본인 만족으로 하고 있던 그 많은 걸 다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맘먹고 시부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모가 그런 식으로 머리 굴리는 걸 옆에서 다 보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정말이지 너무나 가증스럽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혼하자 소리만 하지 말아요. 내가 앞으로는 밥도 하고 반찬도 직접 만들고 그렇게 잘 챙겨줄 테니까. 그래요. 그 가사 도우미 쓴다 생각하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짝짝해. 내가 왜 꼴도 보기 싫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집안일 시키면서 괴롭게 그 꼴 계속 봐야 해. 가사 도우미 내가 따로 고용하는 게 낫고 그리고 나도 웬만해선 혼자서 다 해. 그딴 거 필요 없다고. 아유,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낫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정말 잘할게요. 나 지금 이렇게 빌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기회를 줘요. 여보, 부탁해요. 시모가 그러고 나서니 남편이랑 저도 머리가 정말 복잡한 거예요. 뭐가 잘하는 건지 언뜻 판단이 잘 서지 않더라고요. 시부는 처음에는 아주 완강하게 시모 말을 무시하며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이혼 의사 밝히셨는데 시모가 저렇게까지 매달리니 시부도 생각이 조금씩 바뀌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 집안일이며 돈 쓰는 거며 일일이 제약 다 걸어서 조건 제시하셨고 그거 다 지키며 살 자신 있으면 받아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시모는 시부랑 계속 같이 사시고는 있는데 안방에서 짐 다 빼서 작은 방에서 지내며 그야말로 가사도우미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 척하면서 나가던 모임에도 그대로 나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어떻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모양이다 싶었죠. 그러고 사는 게 정말 좋은 건지 괜찮은 건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시부보다도 남편이 훨씬 더 강하게 시모를 거부하고 있어요. 나는 엄마 저러는 거 정말 못 보겠어. 아버지가 그걸 받아주고 있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돼. 엄마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잖아.
아버님께서 어머님 용서해서 받아주고 계시는 것 같아? 아닌 거 알잖아. 그리고 아버님이 어머님 받아주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엄마가 한 짓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짓이야. 누가 알기라도 할까봐 겁난다고. 나는 엄마 영원히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도 어쩌겠어. 아버님 댁에서 저렇게 가사도우미처럼이라도 살고 계시는 동안에는 싫어도 봐야지 뭐. 제 말처럼 시댁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시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남편은 정말로 시모를 가사도우미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아예 없는 사람,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면서 시부랑만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건 시부도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시모를 시모 대접하지는 않아요. 상황이 이러하니 이미 시모는 시모가 아닌 거죠. 뭐 집안일이나 그런 걸로 할 말 있을 때나 이야기하는데 저라면 그렇게 굴욕적으로 살고 싶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 고상 떠는 걸 포기 못하는 모양이니 그렇게 사시라고 하는 거죠 뭐. 제 알 바 아니잖아요. 그 일 이후 저랑 시부랑은 관계가 더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남편도 시부랑 훨씬 더 친밀하고 끈끈해진 것 같아요. 시모라는 공통되는 적이 있으니 그만큼 다른 가족들은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는 저희 엄마를 은인으로 여기고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도 자주 하시거든요. 남편도 저희 엄마 볼 때마다 경찰인 자기보다 수사를 더 잘하시는 장모님이라고 하니 저희 엄마는 그 말 듣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남편은 엄마한테 마음을 써서 사위 노릇 잘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고맙기도 하고 참 좋답니다. 시모는 시부나 남편은 무서운지 눈치 보면서 슬쩍슬쩍 저한테 와서 말을 걸곤 해요. 며칠 전엔 글쎄 저더러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얼른 낳으라며 그럼 자기가 얼마나 귀하게 키워주겠냐고 하던데 저 그 소리 듣고 기겁했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제 아이를 봐달라고 맡기지 않을 거거든요. 전혀 그런 의사도 없는 제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인 건 아닌지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도 시부나 남편처럼 그 사람은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해야 할까 봐요.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선을 그어줘야겠다 싶었지 뭐예요. 시모라는 혹이 그렇게 붙어있긴 하지만 제 생활은 대체로 편안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전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게 좋아졌죠. 걸핏하면 저나 저희 엄마를 무시하며 제 속을 뒤집어 놓던 시모 꼴을 안 봐도 되니까요. 또 그런 시모 덕분에 저희 엄마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훨씬 더 가깝게 마음 나누며 살게 됐으니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저희 시모처럼 몰상식한 사람은 주위에 덜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이상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시모처럼 비정상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못되게 군 대가를 꼭 받는다고 생각해요. 인과응보라고 해도 좋겠네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하하호호하며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나쁜 사람 되지 마시고 두고 보세요. 꼭 그 못된 끝이 어떻게 되나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 짓고 살지 말자고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시모를 보면서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진실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적이 있으신가요? 제 가족 이야기도 그런 뜻밖의 반전으로 시작됐어요. 아주 평범하고 조용하던 저희 엄마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하자 마침내 참았던 말을 터뜨리던 순간 그동안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어요. 예상치 못한 갈등 속에서 엄마가 보여준 통쾌한 한 방에 그동안 억눌려왔던 여러 감정이 후련하게 풀렸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저와 엄마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궁금하시죠? 자, 그럼 여러분도 함께 이 놀라운 인생 반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정말 쉼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혼자 저를 키우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셨죠. 그 시절을 생각하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지금도 엄마는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저를 키워준 엄마에게 항상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죠. 엄마는 제가 대리를 달았을 무렵 식당 일을 관둔 뒤 파출부 일을 시작했는데 한 젊은 사업가 집에서 시작하셨어요. 그 집이 꽤 잘 사는 집이라고 하길래 솔직히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엄마가 괜히 너무 힘들고 까다로운 집에서 일하시는 건 아닐까?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그 집에서 꽤 잘 대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마음을 조금 놓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엄마가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벌써 집에 오셨을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걱정이 돼서 슬슬 초조해지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지? 왜 이렇게 늦으시는 걸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가 오늘은 주인 남자가 부탁한 일이 좀 있어서 늦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심이 되면서도 약간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도 그날은 엄마를 직접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엄마는 앞으로 퇴근 시간이 좀 늦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만큼 늦진 않겠지만 한두 시간 정도 늦게 일이 끝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수당은 두둑이 챙겨주니 좋다고 하셨죠. 엄마가 조금 더 늦게 퇴근하게 되면서 저랑 퇴근 시간이 겹치면서 엄마를 데리러 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 날이 계속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집 주인 남자를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첫인상은 솔직히 꽤 괜찮았어요. 예의 바르고 깔끔하고 왠지 모르게 신뢰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많아 보이지 않으면서 사업을 할 만큼 능력도 있어 보이는 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냥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는데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도 편하게 하게 됐고요. 가끔 가벼운 대화도 나누게 됐어요. 어느 날은 엄마를 데리러 갔을 때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평소보다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오는 걸 보고 저도 순간 의아했어요. 어라, 뭐지?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이 시간에 오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정도는 괜찮죠. 엄마 데리러 오는 길이니까요. 그래도 매번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함께 하시겠어요? 저도 오늘은 누군가랑 같이 먹고 싶어서요. 저녁엔 늘 항상 혼자 먹다 보니 가끔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며 먹고 싶어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사실 그 집 주인 남자와 식사를 한다는 게 처음이라 좀 어색하기도 했고 또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망설였어요. 속으로는 거절해야 하나? 그런데 엄마가 그 집에서 일하고 계신데 예의상 그러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결국 예의상 거절하기도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편하게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도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었어요. 이야기를 듣는 태도도 진지하고 그 덕분에 저도 마음이 풀렸어요. 또 의외로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상하다. 왜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편안함을 느꼈을까? 대체 뭐가 다른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엄마를 다시 데리러 갔는데 그 사람이 마침 엄마랑 함께 내려오고 계시더라고요. 전날 저녁 식사를 했으니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앞에 멈추더니 말을 거는 겁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연락처요? 네, 가끔씩 종종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부담되실까요?
순간 살짝 당황했어요. 속으로 뭐지? 왜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지? 하면서 당황했죠. 그런데도 옆에 엄마가 지켜보는 상황이라 더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저도 이 남자에게 인간적인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 번호를 건넸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의외로 공통점이 많고 서로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참, 이 사람하고는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몇 시간 동안 통화를 할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더라고요. 아,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할까 하는 설렘이 들었죠. 우리는 종종 데이트도 즐겼어요.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이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매력적인 외모나 배경 때문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대화하는 모습이나 작은 부분에서 배려하는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우리는 여러 번의 만남 끝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사귀기로 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남자였어요. 사실 처음엔 그런 감정이 아니었는데 만나다 보니 정말로 저한테 잘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일이 바빠서 연락이 늦어지기도 하고 또 제 사소한 푸념에도 언제나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직장에서 정말 힘든 날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너무 회사 일이 힘들다고 푸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갑자기 그 사람이 집 앞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목소리도 곧 울 것 같은 게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였어. 그냥 얘기만 듣고 있긴 그래서 잠깐이라도 보러 왔어. 싫으면 그냥 갈게. 싫기는 무슨. 오히려 여기까지 와줬다니 감동이지. 근데 자기도 어제 야근하고 내일은 아침 일찍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7시 비행기라며. 피곤할 텐데 여기까지 온 거야? 어떡해. 너무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연인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남자친구는 항상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필요한 순간에 묵묵히 제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이 정말 고맙고 또 좋았어요. 우리가 사귄 지도 어느새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둘 다 나이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한번 만나뵐까? 결혼 얘기도 나왔으니까 인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러자. 자기는 우리 엄마 많이 봤지만 나는 한 번도 못 뵀으니 갑자기 만날 생각하니 긴장되네. 뭐 어때? 언젠가는 뵐 사이잖아. 자기는 워낙 싹싹하고 밝은 사람이라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조만간 자기 부모님과 만날 자리를 준비해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의 가족과도 관계를 잘 이어가고 싶었죠. 처음 뵙는 자리라 신경이 많이 쓰여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왜 아무런 소식이 없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비 남편이 된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도중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쩍 떠봤죠. 우리 부모님이랑 만나는 자리 준비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려줘. 부모님이 좀 바쁘셔서 내가 약속 잡히면 이야기해 줄게. 그래, 가능하면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조금 더 기다려줘. 약속 잡히면 바로 알려줄게. 예비 남편은 뭔가 불편하고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기분 탓이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기다리는 게 지치기도 하고 솔직히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결국 예비 남편과 호텔 카페에서 빙수 디저트를 먹으러 간 날 제대로 답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꺼내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득 카페 입구 쪽에서 어떤 여자가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갑자기 예비 남편에게 가방을 휘두르는 거예요. 어머, 미쳤나 봐.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선자리에 나오기 싫어도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가버리면 제가 뭐가 돼요? 부모님까지 계셨는데 그렇게 모욕을 줘도 되는 거냐고.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자리요? 이 사람이 혹시 여자친구인가 보지? 여보세요. 당신 남자친구가 여친 있음에도 선자리에 나간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으니 못 만난다 하면서 나한테 망신을 줬어요. 당신 진짜 뭐하는 놈인데? 애인 있으면서 거기서 나간 거 뭐냐고. 여자는 씩씩대더니 길거리에서라도 마주치지 말자고 소리 지르더니 가버렸어요. 저는 여자가 사라지자 예비 남편을 보며 따져 물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선짜리라니? 나랑 만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야? 아니야, 오해하지 말아줘. 바람핀 건 절대 아니야. 부모님한테 내가 너랑 사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호구조사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집안이랑 직업이 나랑 안 맞는다면서 우리 결혼을 반대하시고는 선짜리를 권하신 거야. 아, 그래서 선짜리에 억지로 나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부모님이 강요했든 뭐든 당신 의지로 나간 거잖아. 내 말 틀렸어? 자기야, 제발 내 말 끝까지 들어줘. 난 결코 내 의지로 나가지 않았고 처음엔 거절했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속임수를 쓴 거야.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나갔는데 알고 보니 여자를 소개해 주는 자리였던 거야. 그렇지만 저 여자랑 어떤 썸씽이 있었던 거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저 여자랑 저 여자 부모님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박차고 나왔어. 그럼 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집안에서 반대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네 말 신뢰가 안 가. 결혼하자는 네 말은 진심인 거 맞아? 정말 미안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네가 상처받을까 봐 차마 말 못했어. 그리고 집안에서 모두 반대하는 건 아니야. 아버지는 반대하시지 않지만 어머니가 너무 완강하셔서 그래.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착잡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양가 집안의 지지를 받고 시작해도 결혼 준비하다가 파토나기도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비 남편이랑 결혼 못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첫 시작부터 험한 길이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비 시댁 문제도 큰 걱정거리였지만 제 걱정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터 우리 엄마가 갑자기 주말마다 일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파출부 일도 나가고 바쁘신 분인데 일 하나를 더 늘리셨다니까 제가 걱정이 됐죠. 엄마는 매일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들어오셨거든요. 엄마, 왜 주말까지 일 나가세요? 쉬는 날도 있으셔야죠. 지금 버는 것만으로도 생활하시는 건 충분하잖아요. 엄마가 정 힘드시면 제가 좀 보태드릴 수도 있어요. 아이고, 돈 부족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쉬면 뭐하나 싶어서 그래. 놀아서 뭐해. 애초에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잘하지. 나같이 재미없는 사람은 차라리 일하는 게 재밌더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엄마, 걱정하는 딸 마음도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마음이 안 좋아요. 아이고, 알았어. 어차피 지금 일하는 곳은 이번 달까지만 일하면 돼. 그 뒤론 네 말 듣고 주말엔 좀 쉴게. 저는 당장이라도 안 나가셨으면 했지만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그만둘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나 싶더라니 결국 엄마가 주말 밤에 몸살이나 파출부 일을 하루 쉬셨어요. 하루 누워 계시는 엄마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다음 날도 피곤하신지 몸이 무거워 보이셨는데 그 와중에 또 일을 나가시는 겁니다. 엄마, 어차피 오늘은 정호 시내 가는 거니까 그냥 쉬어. 지금 안색도 안 좋아 보여. 예비 장모가 아파서 못 나온다는데 이해 못 해줄 사람도 아니니까 내가 연락할게. 아이고,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하는 거야. 내가 예비 장모라고 일 마음대로 빠지고 그러면 되나. 엄마는 그렇게 몸살이 나고도 또 일을 나갔습니다. 그 주 주말에 또 일을 나갔죠.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어서 답답한 마음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나마 곧 관둔다고 하니 다행이긴 했지만 왜 그렇게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주말에 일을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결국 그 이유를 예비 시어머니를 뵙는 자리에서 알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이 드디어 예비 시부모님과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처음엔 남자친구가 가벼운 만남이라 했거든요. 그냥 편하게 인사만 나누면 된다고 부담 가지지 말라고요. 근데 예비 시모가 저를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 자리의 분위기도 편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도 모시고 가는 자리라 양가 부모님 모시고 하는 식사 자리였죠. 이 정도면 상견례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엄마는 평소 키우시던 식물도 준비해서 가셨어요. 저희 엄마 취미가 식물 키우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키우던 것들 중 특별히 아끼고 정성껏 키운 걸 가지고 가셨죠. 식사 자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예비 시부님께서는 처음 뵙는 건데도 아주 인자하게 대해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화분을 내미니 이런 귀한 걸 준비해 오셨냐면서 황당하던 얼굴로 웃으시면서 받으셨는데요. 그때 예비 시부님의 미소에 제 마음이 살짝 풀리더라고요. 반면에 옆에 계시던 예비 시모는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 한마디도 없이 말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색한 그 분위기에 저도 괜히 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드리자마자 예비 시모님 표정이 갑자기 확 변하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순간 내가 뭔 실수를 했나 싶었죠.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데 예비 시모님이 충격적인 언사를 보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진짜 무서운 인간들이네.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지?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도둑년 모녀가 남의 집 음식 처먹는 것도 모자라 남의 집 아들도 날강도처럼 훔쳐가려고 하네. 이 절도범 가족아. 날강도? 도둑년? 험한 언사에도 저는 상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어안벙벙했어요. 그 와중에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눈에 띄었죠.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설마 진짜 뭔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우리 엄마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니, 어머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절도라뇨. 장모님 그럴 분 아니세요. 말도 마라. 내가 너네 집 가서 뭘 봤는지 알아? 좋은 전복이 들어와서 너 주려고 그날 너희 집에 갔었어. 근데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나 저 도둑년이 비싼 캐비어를 부엌에서 한 숟가락 떠먹고 있는 거 아니겠니? 무슨 거지처럼 걸신 들린 듯이 처먹고 있더라. 엄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주방에서 마음대로 드셔도 된다고 장모님께 말씀드렸었어요. 전 장모님이 캐비어 드셨어도 괜찮아요. 얘가 미쳤나? 그 캐비어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1g에 20만 원짜리야. 그리고 그 캐비어도 내가 너 먹으라고 준 거지 거지들 먹으라고 준 거 아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저 인간한테 장무장무거려? 엄마, 그 캐비어 비싸긴 하지만 1g에 20만 원이라뇨.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 정도 아니잖아요. 어머머머, 그럼 넌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단 거니? 그럼 어머니, 한번 그 제품 캐비어 가격 얼마인지 검색해 볼까요? 예비 남편이 강하게 나오자 예비 시모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 몰래 장모님을 혼내신 거예요. 멀쩡한 사람 도둑으로 몰고. 엄마,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장모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신 건 아니죠? 돈은 안 받았어. 대신 그 돈 갚으라고 우리 집 와서 주말마다 청소하는 조건으로 퉁쳤다. 예비 시모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어요. 저는 화도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주말마다 그렇게 일하고 다녔구나. 얼마나 부려먹었으면 몸살까지 났을까요? 아무리 우리 엄마가 비싼 캐비어를 먹었다고 해도 저럴 일인가 싶었어요. 엄마,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캐비어 한 숟갈 좀 먹었다고 왜 우리 장모님께서 왜 엄마 집 청소까지 하러 다녀야 하나요? 이제 다신 우리 장모님께 청소하러 오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우리 집 아들 아니고 남의 집 아들인 줄 알겠다. 비싼 캐비어 도둑 맞은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예비 시모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참다 도저히 더는 못 참겠어서 벌떡 일어나서 따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예약한 코스 요리가 들어왔어요.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음식을 세팅하는 동안 사람이 있으니까 화내기 뭐해서 속으로 삭히고 있었어요.
예비 시부는 일단 음식도 나왔으니 먹으면서 오해를 풀든 뭐든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음식은 당연히 손도 못 대시고 속이 불편하다며 물만 드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쓰러워 보이셔서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차라리 스프라도 한 입 드셔보시라며 숟가락을 쥐어드렸어요. 아휴, 꼴 보기 싫으니까 먹지 마. 도둑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우리 집 돈을 쓰려고 해? 이 코스 요리 우리 아들이 산 건데. 당신은 한 숟갈도 먹지 마. 아예 입도 대지 말라고 했지. 네, 알았어요. 그냥 물만 마실게요. 엄마, 뭘 알았다고 하고 있어요. 어머님, 보자니까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어디서 버릇없이 어른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 그리고 당신 물잔도 내려놔. 한 모금이라도 마실 생각했다간 봐. 여기 손님들한테 내주는 생수도 비싼 브랜드라고. 그런 걸 먹기엔 도둑년 집안은 격이 안 맞아. 너도 당장 내려놔. 너네 모녀는 먹을 자격 없어. 네, 걱정 마세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을랍니다. 안 먹을 테니까 어머님이나 실컷 드세요. 그런데 무급으로 우리 엄마 부려먹은 거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 캐비어값 빼고 우리 엄마가 일한 비용 정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거예요. 꼭 받을 거니까 돈 준비해 놓으세요.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비 시모에게 다다다 쏘아붙였어요. 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예비 시모는 제 말을 듣고 기가 찬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잔에 든 물을 갑자기 제 쪽으로 확 뿌렸어요. 다행히 저는 몸을 빠르게 피해서 맞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하디순한 우리 엄마조차 이딴 무개념 짓은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셨는지 물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래요. 물도 안 마시겠습니다. 당신이나 이 비싼 물 혼자 많이 쳐드시길 바라요. 뭐 쳐드셔? 아예 잠깐만, 당신 뭐 하는 거야? 엄마는 물을 예비 시모에게 확 뿌리셨어요. 예비 시모의 공들인 머리는 순식간에 엉망이 됐죠. 저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꼴 좋다고 생각하며 엄마 손을 잡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를 쫓아왔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어요. 밖으로 나와 엄마 얼굴을 보니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숨을 고르며 엄마에게 물었어요. 왜 대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씀을 안 하셨냐고요. 그러더니 엄마는 제 눈을 피하면서도 담담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엄마는 그냥 딸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러셨다고 하셨어요. 분명 말하면 그 캐비어값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할 텐데 딸이 자기 잘못 때문에 돈 쓰는 게 싫대요. 그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올라왔어요. 다음 날 예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군 것에 대해 너무 명목이 없다고, 예비 남편은 물론이고 예비 시부도 사과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예비 시모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모양이었지만요. 예비 남편의 사과에도 제 마음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 결혼해서 저런 시어머니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예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앞으로의 관계가 너무나 걱정되었기 때문에 이 결혼을 이어가는 게 맞는지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날 예비 남편에게 솔직하게 제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결혼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시어머니와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싶진 않아. 이러지 마. 내가 더 잘 챙기고 상황을 풀어보겠다고 약속할게.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를 줘. 미안. 난 이 일은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 결국 우리는 일단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갖기로 했지만 예비 남편은 너무 불안했는지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혹시 제가 마음이 돌아설까봐 계속 안부를 물었죠. 하지만 저는 당분간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그의 연락을 전부 무시했어요.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주말에 엄마가 예비 남편을 데려와 깜짝 놀랐어요. 예비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한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는지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를 보니 저도 모르게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잠깐 연락을 끊고 지낸 사이에 그가 이렇게나 지쳐 보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셋이 거실에 앉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예, 그렇게 냉정하게만 굴 건 아니지 않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찾아왔는데 한 번쯤 얘기를 들어볼 순 없겠니?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풀어가야 하는 거잖니. 무조건 시간 갖자고 하면 상대방은 피말리지. 그날 저희 셋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저는 예비 남편과 재결합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는지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좀 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날 예비 남편을 안심시키고 보낸 후 저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둘 사이가 평화로워진 지 며칠도 안 돼서 또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한밤중에 갑자기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깼어요. 누가 왔나 싶어 모니터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비 시모더라고요. 이 미친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 황당했지만 우리 엄마는 더 충격을 받으셨죠. 문을 열자마자 예비 시모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며 들어오셨습니다. 이 망할 것들, 벼랑에 떨어져도 시원찮을 것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저희 욕인가요? 이럴 거면 그냥 가주세요. 내 아들이 다시 너랑 만난다고 해서 우리 집이 엉망이 됐어. 아들이 너 만나는 거 방해하면 나랑 인연 끊는다고 했어. 도둑질도 모자라서 여시집까지 하는구나. 대체 뭐라고 이간질을 시켰길래 우리 아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야? 알고 보니 예비 남편이 예비 시어머니의 반대에 불복하고 저랑 다시 만나겠다고 선언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이 자기를 보지 않겠다고까지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예비 시모 보고 대체 어떻게 우리 집은 알고 오셨냐고 하니까 예비 시아버지께서 저희한테 사죄하고 싶다며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어 예비 남편에게 주소를 받아두셨는데요. 그 주소 적어놓은 쪽지 보고 예비 시모가 우리가 사는 곳을 찾아온 거죠.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우리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드린 작은 화분을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던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일단 싸구려 식물 필요 없으니까 레스토랑 식사 비용이나 돌려놔. 여보세요. 당신이 나랑 딸한테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지 말라고 해서 먹지도 않았는데 뭘 내놔요? 이 여편네가 미쳤나? 너희가 직접 먹진 않았어도 너희 때문에 우리 식구수 맞춰서 코스 요리 시켰으니 그 값은 내야 할 거 아니냐고. 염치도 없어서 싸구려 식물이나 던져주고 남의 자식 꼬드기기나 하고 아주 기가 막혀. 열받은 제가 확 그냥 소금 뿌리고 쫓아낼까 보다 마음먹은 찰나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어요. 이 밤중에 또 누가 찾아왔나 싶었는데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시부로부터 예비 시모가 우리 집에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였죠. 예비 남편은 오자마자 바로 예비 시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뻔뻔한 예비 시모는 계속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창피하지도 않아? 이 밤중까지 찾아와서 난리 피우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뭐가 부끄러워. 내가 내 자식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내 자식이 마녀 같은 것에 홀려가지고 지 부모도 못 알아보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는 게 부모니? 그리고 전현들한테 쓴 네 돈도 받아낼 거야. 예비 시모가 어린애처럼 발을 동동거리며 억지를 부리자 엄마는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니 갑자기 가방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드릴게요. 그깟 식사 비용 주면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시면 그냥 가져가세요. 대신 돈만 가져가는 거 말고 이것도 챙겨가요. 엄마, 저번부터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 뭘 또 저런 억지 요구를 들어주고 있냐고. 넌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 엄마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서류 한 장을 예비 시어머니 앞에 툭 던지셨어요. 예비 남편은 그 서류 한 장을 들더니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을 확인한 예비 남편이 한 줄씩 읽어나가면서 그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라고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예비 시모도 예비 남편한테 그 종이를 빼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종이에 적힌 내용을 다 읽은 순간 눈이 동그래져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엄마를 쳐다보시더니 소리치셨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당신이 왜 우리 아들 동업자였냐고? 동업자는 무슨요? 이제는 다 질려서 당신 아들이랑 같이 사업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알고 보니 그 서류는 다름 아닌 우리 엄마와 예비 남편의 사업 계약서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이날 예비 남편과 다시 재회하게 되었던 거 기억하죠? 사실 제가 마음을 다시 먹게 된 건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는 예비 남편하고 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서프라이즈로 저한테 알려줄 생각이었는데 하필 예비 시모 폐악질 때문에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거죠. 엄마는 제가 예비 남편을 안 만나겠다고 하면 이 사업도 접겠다며 아무리 요즘 세상이 개방적이니 뭐니 해도 전 여친 엄마랑 사업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그랬어요. 엄마가 예비 남편과 하려던 사업은 흔치 않은 희귀식물을 키우고 분양하는 일이었어요. 희귀식물은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고 잘 자라지 않으면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인데 예비 남편이 이 일에 엄마의 도움이 절실했었다고 하더군요. 예비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사실 그가 하는 일이 바로 식물 관련 사업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본격적으로 관심 갖게 된 것도 바로 식물 때문이었죠. 앞부분에 저희 엄마가 하는 일이 늘어나서 퇴근 시간 늦어졌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게 우리 엄마가 예비 남편 식물을 돌봐주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집안일을 하면서 식물에 물도 주던 엄마가 어느 날 그 식물을 살려낸 거예요. 그 모습을 예비 남편이 우연히 보고는 꽤나 인상 깊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식물 관리에 정말 소질이 많으시네요. 혹시 제가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식물들 관리까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내가 그런 걸 잘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난 그냥 보니까 죽어가길래 손 좀 본 것뿐인데. 아니요, 어머님 정말 식물 돌보는데 재능이 있으세요. 제가 수당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퇴근 시간 좀 늦어도 괜찮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시작된 게 식물관리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엄마의 눈부신 재능을 본 예비 남편이 사업을 제안한 것이죠. 희귀식물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했던 예비 남편에게 우리 엄마의 경험과 관리 능력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예비 남편과 사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거죠. 희귀식물이라는 게 워낙 돈이 되니까 비싼 건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 심지어 몇백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렇게 희귀식물을 키울 농장까지 알아보고 사업 계획도 다 잡아둔 상태였죠.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어도 예비 남편이 나랑 헤어지면 사업을 접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을 듣는데 순간 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엄마는 식물 키우는 걸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간 평생 힘들게 살아오셨던 분이라 이번만큼은 엄마가 좋아하는 일로 사업을 하시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보시길 바라는데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정말 사업을 못하게 될까봐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저랑 예비 남편이랑 다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괜히 사업 얘기를 꺼내시며 압박을 주신 거였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다시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고 해도 마음 한편에 걸리는 게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 반대하셨던 것도 그렇고 더 이상 예비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는 확실하게 말해뒀어요.
내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또 괴롭힘 당할 생각은 없으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잘해야 돼. 언제나 내 편 들어줘야 해. 당연하지.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도 확실히 말할게. 예비 남편도 저한테 확답을 주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며칠 뒤 시댁에 가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다시 저랑 만나기로 했다고 선언했대요. 그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붙었는데 예비 남편이 점점 흥분하다 보니 엄마가 계속 반대하시면 차라리 엄마를 포기하겠다고 안 보겠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예비 남편이 시댁을 박차고 나왔다고 해요. 충격을 받은 예비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잠도 안 온다면서 씩씩대다가 그 밤중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거였어요. 간신히 제가 예비 남편이랑 우리 엄마 사업을 이어붙여놨건만 기어이 예비 시모가 또 이 사단을 낸 거죠. 예비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예비 시모에게 뭐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마냥 엄청 큰 소리로 화냈어요. 엄마, 장모님이 사업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엄마는 왜 이렇게 사사건건 내 일에 회방을 놓는 거예요? 나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했냐고요. 망하는 게 무서운 애가 파출부 따위랑 사업을 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니? 파출 보면 어때서요? 식물만 잘 관리하면 됐죠. 근데 엄마가 다 망쳐놔 버렸네. 나도 이제 못 참겠어. 엄마, 내가 지금까지 사업 준비하느라 쓴 돈 엄마가 다 물어내세요. 희귀식물 재배하는 거 조성하려고 얼마나 공들였는지 아세요? 온도 맞추는 기계부터 해서 들어간 돈만 억대가 넘어요.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다고? 정말 그렇게까지 들어간 거야? 예비 시모는 경악한 얼굴로 예비 남편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본인도 상상도 못한 금액이 오가니까 순간 말문이 막힌 표정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예비 남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요, 어머니. 그 정도로 많이 들죠. 그런 희귀식물들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엄마, 우리 장모님이 가져온 식물 얼만지나 알아요? 엄마가 내놓으라는 레스토랑 식사 비용보다 비싸다고요. 엄마 진짜 사업 비용 어쩔 거예요. 그 정도면 저도 엄청 타격이 큰 돈이라고요. 예비 남편의 말에 예비 시모의 얼굴이 점점 새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소에 보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비 시모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굳어버리셨죠. 그렇게 몇 분을 그렇게 서 있더니 그 짧은 시간 동안 지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건지 예비 시모가 태도를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갑자기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한테 고개를 숙이더니 사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부인,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동안 너무 예의 없는 짓을 했죠. 어미 입장에서 이렇게 빌 테니 제발 우리 아들 사업 그냥 그거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안 될까요? 됐어요. 이제 와서 제가 뭘 더 하겠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오만하게 굴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셨어요. 예비 시모가 아무리 애원해도 흔들리지 않고 계약서를 꺼내더니 찢어버리셨어요. 종이가 쫙쫙 찢기는 소리에 예비 시모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예비 시모는 어떻게든 찢어진 조각을 모아내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우리 엄마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뺏어서 휴지통에나 넣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썩 물러가라고 축객령을 내렸어요. 예비 시모는 빌면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 그 와중에도 아주 웃기더라고요. 어머님, 선물 필요 없다면서요. 돌려주신다면서요. 왜 그 식물 다시 가져가세요? 아니, 그냥 잠깐만 한 번 더 보려고. 잠깐 보시는 것 치고는 꽉 쥐고 계신데요. 그냥 두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돈은 정호 씨 통해서 보낼 테니 저희도 식물은 다시 돌려받을게요. 순간 얼굴이 화끈해진 예비 시모는 할 말이 없는지 슬쩍 식물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물러났다기보다는 쫓겨났다는 표현이 맞겠지만요. 어쩐지 속이 후련하면서도 씁쓸함이 남는 자리였죠. 두 사람이 집에서 사라지자 저는 엄마랑 대화를 나눴죠. 엄마, 예비 남편이랑 사업 진짜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니?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거야.
예비 시어머니한테 정신 좀 차려보려고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야. 정우한테는 내가 따로 말해놓을 거란다. 사업은 계속 진행시키되 사부인 정신 좀 차리게 하자고. 사실 예비 시어머니가 한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한 번쯤은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조금은 후련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며칠 후 드디어 우리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 댁 파출부 일을 정리하고 마지막 출근을 하시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사업에 몰두하시려는 거죠. 그날도 퇴근하신 우리 엄마를 데리러 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예비 시어머니가 남편 집에 기죽은 모습으로 떡하니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 건가 싶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 큰 소리로 들으라는 듯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장모님이 하시던 일을 엄마가 하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는 걸로 엄마 때문에 날린 사업 준비 비용을 퉁칠 거예요. 원래는 저한테 돈 갚아야 하는데 봐준 거 알죠? 그러니까 꾀병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더라고요. 평소 그 당당하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순간 안쓰럽다기보다는 너무나 통쾌하더라고요. 평소 남의 엄마한테 그렇게 막대하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서게 된 걸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엄만 인수인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마지막 정식 출근 이후로도 자주 예비 남편네에 갔대요. 먼지 한 톨도 용납 못할 정도로 엄청 갈구면서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비 남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는 초대를 받고 엄마랑 함께 와 있었는데요.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 보고 빨리 요리하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가의 음식 재료를 잘못 다루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버린 거예요. 예비 시모는 어찌나 당황하던지 눈이 동그래져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마치 예상이라도 하신 듯이 그 상황을 보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를 쏘아보셨어요. 이거 어쩌실 건가요? 이 비싼 재료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엄마, 이거 엄청 귀한 건데 어쩔 거예요? 어떻게 물어낼 거예요? 내가 사업 자금도 집안일로 봐줬는데 이것까지 몸으로 때우는 건 좀 그렇거든요. 엄마가 알바라도 해서 돈 벌어올래요? 아니, 그게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인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사부인, 그런 논리로 치면 저도 실수로 캐비어 먹은 건데요. 당연히 정우가 부엌에 있는 건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그게 사부인 캐비어인 줄 모르고 실수로 먹은 거잖아요. 근데도 사부인은 저보고 물어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 예비 시어머니는 그만 입술을 꽉 깨물더니 어깨를 떨면서 울컥하시더라고요.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끝내 참지 못하고 떨어뜨리셨어요. 그래도 엄마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독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눈물 흘릴 시간 있으면 청소나 제대로 하세요. 울다가 바닥도 더러워지겠네. 알겠어요. 금방 치울게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바닥에 흩어진 재료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눈물까지 보이면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상황을 겪어본 게 그날 예비 시모 인생에서 아마 처음이었겠죠. 도둑질한 파출부라고 우리 엄마 부려먹던 예비 시모가 이제는 우리 엄마한테 집안일을 배우고 또 그 밑에서 혼나면서 일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세상 참 공평하게 돌아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2주쯤 지났을까요? 초췌한 얼굴로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평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굴은 잔뜩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딱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죠. 아무렇지 않은 척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저희 앞에 무릎 꿇더니 죄송하다고 발발 떨더라고요. 고개를 떨군 채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데 불쌍하기보다는 드디어 반성을 하는구나 싶은 느낌이었어요.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남편도 정우 사업 제대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들어올 생각하지 말래요. 제발 우리 아들이랑 다시 사업해 주세요. 어머님,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동안의 일이 쉽게 용서될까요?
사부인, 우리 쪽에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이렇게 진심으로 후회하셨습니까? 우리 엄마의 차분하고도 날카로운 대답에 예비 시어머니는 더 고개를 떨구고 더 크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말이 완전히 가슴에 박혔나 봐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본 후 엄마는 한숨을 쉬시면서 말을 이으셨어요. 좋아요. 정우와 다시 사업을 고려해 볼게요. 하지만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저도 이제야 정말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는 기회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땅에 박으면서 계속 굽신굽신거렸어요. 그 당당하던 예비 시모가 마치 우리 엄마 하인처럼 보였죠. 저는 곧바로 예비 남편을 불렀고 엄마가 원하는 추가 조건을 걸고 사업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됐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엄마가 넣은 조건을 읽을 때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계약서 마지막 조항을 보셨나요? 김정우의 모 전경숙 씨가 저희 딸에게 폐악질을 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면 바로 이 사업은 무산되는 겁니다. 네,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따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요. 우리 힘들게 하지 말고 앞으로 잘 지키세요. 안 그러면 더는 여지두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계약 사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조금이라도 겁주기 위해 엄마와 예비 남편이 그렇게 작성해 둔 거였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나중에 예비 시어머니가 태도를 바꾸거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이런 항목들을 넣어두신 거예요. 그 뒤로도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를 계속 파출부로 부려먹었어요. 예비 남편이 그러더군요. 예비 시아버지가 이참에 많이 부려먹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맨날 사람 써서 부려먹으니 정작 자기 집안일 솜씨는 엉망이라면서 파출부 일하면서 살림 실력 늘어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여전히 예비 시모는 예비 남편 내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집안일 중이랍니다. 어느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상상 이상으로 정신없고 생각할 것 투성이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남편과 함께하다 보니 한결 마음이 든든해요. 요즘은 예비 남편과 엄마 사업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다시 안정된 삶을 되찾으니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엄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저 착실하게 그리고 스스로를 믿으며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걸어왔고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엄마의 삶과 지혜가 저에게 그대로 전해진 셈이죠. 인생은 때때로 예기치 않은 시련을 던져주지만 그 순간을 잘 버티고 나면 분명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걸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번 결혼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배움과 성장을 해나가며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찾아와도 지금처럼 제 자신을 믿고 나아가 볼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